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크 굿 컴퍼니의 송인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문제의 발생 속도가 해결 속도보다 더 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니크하고 굿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요즘에 수많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일 카페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 스스로도 AI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잘못하면 도태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보통 큰 변화가 오면 그 변화는 일면 우리가 다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위기의 파도. 근데 사실 잘 돌아보면 항상 그런 큰 변화가 올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것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칸에 일부러 빈칸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뭐뭐 시대가 오면 무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수억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부를 독점할 것이다. 딱 이거 보면 어떤 정답이 딱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저거 AI?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때 보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자, 그리고 이야기는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정보화 시대가 오면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그리고 위기를 만들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의 빈칸이었습니다. AI인 줄 알았는데 정보화 시대가 오면 컴퓨터가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레미 리프킨 교수라고 당시 세계 3대 미래학자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서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벌써 꽤 됐죠. 90년대 말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총량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정말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대량 실업이 생겼고 노동의 종말이 생겼냐 하면 그렇지 않죠. 완전한 디지털 산업이라는 게 생겼고 IT 직군이라는 게 생겼고 흔히 이른바 컴퓨터 학과라든지 그런 기술 관련 학과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렇게 되기도 했었죠. 소수 엘리트들이 완전히 독점하는 시장이었냐? 이른바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포함해서 정말 개인 창작자의 시대를 열기도 했었죠. 수많은 디지털 경제들의 산업을 일으킨 큰 거대한 기회의 파도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 이런 오류를 범하냐 하면 결국 하나가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게 나머지 것들을 밀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총량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의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빈칸입니다. 무슨 시대가 오면 무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거의 똑같죠.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디지털 엘리트들만이 부를 가질 것이다. 이번에 빈칸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 AI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 또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또 아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나 앞에서 제레미 리프킨 교수처럼 실제로는 오류였을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자생의 찬미라고 하는 유명한 일종의 논문이 있는데요. 요하네스 원장이라는 정말 당시에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전설적인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1400년대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한 번쯤 얼핏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죠. 활판 인쇄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전에는 모든 글들을 인쇄물들은 다 사자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는 매뉴스크립트라고 하죠. 손으로 쓰는 사람을 사자생이라고 불렀는데 소위 이렇게 손으로 쓰는 사람들의 가치가 활판 인쇄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하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기도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사자생의 찬미를 한번 잘 읽어볼게요. 독실한 수도승은 글씨를 쓰면서 4가지 혜택을 얻는다. 소중한 시간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점,
글씨를 쓰면서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점, 글씨를 쓰면서 마음속에 신앙의 불꽃이 환하게 피어오른다는 점, 그리고 내세에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원장님, 이 사자생의 가치들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다면 이 논문을 어떤 식으로 확산을 시켰을까요? 당연히 손으로 막 써가지고 배포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했냐? 이 논문 자체를 활판 인쇄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버렸어요. 사자생을 2번 죽이는 거죠. 아, 이거 이제 막 대량 인쇄 안 돼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대량 인쇄를 해서 이 논문을 세상에 알렸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범해지는 걸까요? 사실은 많아지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에 무언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습관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그걸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맥락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소설 2권이 있는데요. 이 2권이 문제가 된 이유가 되게 결국은 일종의 소설 관련 컴피티션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됐고 이것들에 있어서 되게 수상을 받게 된 이 2작품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표지를 포함해서 이것들을 AI로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사람이 써야 되는 거지 소설조차 기계가 쓰면 AI가 쓰면 어떡해 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탈락이 된 작품인데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죠. 이 표절 여부는 또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표절 여부도 사실 AI를 돌려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맥락을 좀 이해되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요. 제가 멋진 말들을 막 표현해놨습니다. New idea, freedom, creativity 멋지게 막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특정 단어를 가렸습니다. OP로 시작해서 ITY인가요? 저 글자 뭘까요? 딱 여러분 보시자마자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INTE, ENCE 저 글자는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모르게 인텔리전스 이렇게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죠? opportunity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는 순간 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인간은요 미지의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채워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똑똑해서거나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래가 인간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파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다른 건가 하고 옆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가? 진짜 알고 있는 것으로 빗대서 해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별거 없어. 그건 몰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보고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not know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AI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것들, 산업혁명, 최근에는 정보혁명, 그런 스마트혁명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혁명이 왔을 때 사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혁명을 나 너무 싫은데 일자리 없어질 것 같고 우리를 위기로 빠뜨릴 것 같은데 난 안 해. 어쩔 수 없어 시켜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인터넷 안 쓰면 너 큰일 나 해서 쓰셨나요? 네이버 옛날에 10만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후부터 시작해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누가 주변에서 이거 너 이제 지식시대에 적응하려면 인터넷 검색 엔진 써야 돼서 쓰였나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써야만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처음 시도는 하죠. 그런 상태에서 써보고 경험해보면서 이거 괜찮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 보게 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쓰다가 점점 번져나가면서 그게 우리 일상의 새로운 습관이 될 때 우린 그걸 변화라고 부르고 그 변화가 기존의 삶과 크게 구분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AI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챗GPT, 제미나이, 요즘도 클로드 많이 쓰시잖아요. 쓰실 때 이거 써야 쓰는 분도 계시지만 무거워 하면서 써보다가 보니까 이거 검색 엔진 쓰는 거랑 다르네.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내 비서처럼도 하게 되네. 우리 내가 기업 활동하고 있는데 또는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기존에 막 시간 오래 걸리던 것들을 얘가 진짜 다 해결해 주네. 처음에 인터넷 한 명, 두 명 쓰기 시작하다가 뭐 디지털이라는 게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꾸나 생각하다가 지금 보면 컴퓨터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습관이 되면 그 위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기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 AI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너 AI 어디까지 써봤어? 그럼 뭐 1단계부터 시작해서 AI 가지고 뭐 기존에 검색 엔진 쓰는 걸 대비해서 질문을 AI에 대해 하느냐, 또는 이거 가지고 컨텐츠 생성,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보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얘한테 하나의 그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이걸로 뭐 만들어 봤어?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나 서비스 만들어 봤어? 근데 이런 AI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에이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어? 또는 에이전트의 또 에이전트라고 해서 수많은 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쫙 건드리는 것처럼 에이전트의 팀을 만드는 오케스트레이션 해봤어? 여러 질문들을 다 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또 한편으로 겁나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제 GPT 좀 써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AI 도구가 오히려 배우지 않으면 조금 내가 약간 손해볼 것 같고 조금 낙후될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일어나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보다 나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이 전 좋은 질문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원하기만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뭐 10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 무제한으로 여러분이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가격은 무료예요. 여러분 뭘 해보고 싶으세요? 막상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해진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진짜 한 100명 정도의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 그래서 제가 한번 직군을 몇 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요즘에 뭐 보통 PO라고도 부르죠. 개발을 할 때 전체 오케스트를 해주는 마케터, 회계사, 뭐 데이터 분석가, 리서처,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종류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막상 내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지니한테 소원 비는 건 똑같아요. 지니한테 나 100억이 필요해 라고 하면 사실 지니가 100억을 주면 좋은데 갑자기 지니가 묻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드릴까요? 만약에 사업체를 만들어서 100억을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현금을 쥐어 드릴까요? 질문을 더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을 받고 싶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100명의 세계 최고 인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준비가 되면 막상 내가 이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 하지? 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무급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일을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들끼리 어떻게 협업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진짜 질문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또는 기존의 일을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시든 또는 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결국 무언가에 진짜 실행을 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자원이 주어진다고 하면 정작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이 진짜 문제들, 진짜 해야 될 일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다 AI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꾸로 와, 내가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해볼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점이라는 거야. 페이스북 메타 창업자와 요즘에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 창업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이제는 개인한테 1만 명의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한 명의 개인이 1조 원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선언할 정도인데요. 저는 현업에서 진짜 그거 느낍니다. 조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회사는 회사 규모가 4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 규모는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0%의 인력이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작년에 40명으로 하던 일들을 10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퍼포먼스는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어떤 분 여기서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잘라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도 그저 회사의 일개 작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금 뭔가 재밌는 일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정말 정말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조금 뭔가 관심이 있다, 뭐 시도해보고 싶다, 더 요즘에 도전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시대에 흔히 말하는 막 기술의 변화하면 젊은 세대들이 잘하고 젊은 세대들의 기회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결국 AI를 잘 활용한다고 했을 때 아까 진이가 나타나서 뭐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난 막 진짜 100억짜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진이가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자꾸 다른 걸 만들어 주거나 또는 반대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원하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뭘 원하는지 알려주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면 그대로 다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뭘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이 많고 시도해 보신 게 많은 분들일수록 이른바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죠. 도메인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AI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50대가 돌아왔다는 말 요즘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많으신데 과거에 뭘 하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뭐 새로운 트렌드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만 명의 직원이 나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요즘에는 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상상만 하던 일들, 이제는 할 수 없던 일들, 돈이 많아서 못하고, 뭐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는 시도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이 한계일까? 결국은 나의 선입견이죠. 내가 바로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을 걷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를 제가 간략하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생존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일 때가 있었죠. 뭐 지금도 물론 힘든 것들이 많지만 그때는 생존에 있어서 정보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때는 나보다 우리가 중요했고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 그리고 미디어가 힘을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검색만 하면 포털에만 접속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주변이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고 저 회사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저들은 신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주변을 의식하니까 자꾸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행복한가? 나에게 의미는 뭐지? 주변을 나보다 우리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오히려 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이른바 위의 시대에서 미의 시대. 소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고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개인화됐다라고도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비로소 자신의 목적의식과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저거 나도 관심 있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저 사람 하는 거 관심 있는데 저 사람이 같이 뭘 해볼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든 말든 공동체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팔로잉하고 좋아하는 걸 친구 맺기를 하죠. 그러면서 끼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하나의 우리에서 저마다의 우리로 뭉치게 되죠. 소위 지금의 시대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나의 시대에서 이제는 관심이 연결되는 관심 연결 시대. 질문도 바뀝니다. 옛날에 뭐가 있지? 물어봤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 먹지? 어디 가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치게 되면서 이제는 뭐 하지? 를 묻는 시대로 질문도 바뀌게 되죠. 저는 성수의 회사가 있는데요. 혹시 서울 성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때 그 폐 공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동차 부서진 거 수리하는 곳, 구두 수성 공장 뭐 이런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수는 1년에 연간 1억 명이 넘게 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보시면 진짜 여기는 저녁에 소위 말하는 그 혼잡 그 문자라고 해야 되나, 혼잡 경고 문자 EMS가 와서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따가 퇴근하세요, 이따가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디지털이 발달해서 집에서 혼자 다 보고 혼자서 영상 보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디지털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일수록 그 디지털 너머에 함께 관심을 공유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너머에는 사실 경험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캠페인을 해보면서요, 제가 버려진 곳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지 한 5년 정도 지난 어떤 그 경기도의 한 도청이 있는데요. 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장소도 진짜 크고 예쁜데 여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하다가 제가 거꾸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첫 해 3,000명이 넘게 왔고 작년에도 8,000명이 넘게 오면서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보물찾기로 세계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될 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000명 그렇게 안 많은데 하루 신청만에 1만 명이 넘게 신청해서요. 접수를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몰려서 다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했던 사례라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두바이에 그 뮤지엄 오브 퓨처라고 이렇게 손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저 옆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로가 있거든요. 맨날 정체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기에 파자라고 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제안을 합니다. 30by30라고 해서 하루에 30분씩 30일 동안 그냥 매일 그냥 같이 운동 좀 챙겼으면 좋겠어 하는 작은 이벤트를 하다가 저 넓은 맨날 정체로 유명한 저 공간에 우리 한번 아침에 해가 안 뜰 때 한번 달리기 해볼까? 마라톤 해볼까? 라고 제안한 거예요. 했더니 재작년에 20만 명이 넘게, 영상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3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록 경기 아니고요. 그냥 같이 달리고 유모차도 끌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로 제안한 사람도 놀랬죠. 수십만 명이 달리기 하자는 거에 전 세계 사람들 모여들고 하늘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난리도 아니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과거에는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하는 걸 듣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엉덩이를 떼고 함께 눈을 마주하면서 맥락들을 함께 풀어가는 형태의 경험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라고 했을 때 AI가 로봇이 등장하고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연결하고 그 연결된 정서를 가지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경험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저는 이걸 경험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눈을 뜬다면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샘 알트만 오픈 AI 창업자의 말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AI라든지 많은 기술들은 점점 노동 비용을 계속해서 제로로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점점 과거에 돈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돈이 또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로에 대한 연결, 공동체,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를 찾는 일이 급부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AI의 수장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만큼이라고 되게 또 유명하신 분이죠. 결국 AI는 교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간화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디지털 너머에 다시금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 새로 도래한 변화들을 단순히 불편함과 어떤 두려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너머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세상을 자연스럽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 세상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돌아보면 어느새 그걸 쓰고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열정과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한번 수임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